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가 투석 환자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진료실에 있으면 자주 보게 됩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만 이상해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신 채로 저에게 물으십니다. 김 원장님, 저 이제 투석 받아야 하나요?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장 질환에 대해 갖고 계신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신장은 멀쩡하거나 망가지거나 흑백처럼 극단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장은 그야말로 말없이 일하는 장기입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고마운 존재죠.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도 몸에서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피로하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상황은 꽤 진행된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의학 이론은 생략하고 제가 여러분의 신장 통역사가 되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5가지 신장 파괴 습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건강했던 신장이 40을 넘기면서 갑자기 미끄럼틀 타듯 급속히 나빠지는지 그 이유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도 약도 없이 신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한겸 식단 그 중에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올리브유 블랙커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하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자주 저지르면서도 모르게 신장을 갉아먹고 있는 5가지 대표적인 습관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바로 이런 일상 속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잘못된 음식 용기 사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장에서 국수나 찌개를 사 먹을 때 사장님이 뜨거운 국물을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주신 적 없으신가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면 뚜껑도 그대로인 채 전자레인지에 돌리진 않으셨나요? 이런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플라스틱 안에 숨어있는 유해물질, 특히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을 자주 간과합니다. 일부 용기는 내열성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기 있는 반찬이 닿으면 유해 성분이 쉽게 녹아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녹아나온 화학 물질들이 결국 모두 몸속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그걸 걸러야 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장은 매일같이 이런 독소를 걸러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사러 갈 땐 스테인리스 보온통이나 유리 밀폐용기를 하나 챙기세요. 이 조그만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큰 위험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바로 과한 보조제 섭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중장년층은 몸이 조금만 허약하다고 느끼면 곧바로 뭔가를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오늘은 비타민, 내일은 콜라겐, 모레는 간 기능 영양제까지 챙기시죠.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제품들 뒤에 붙은 성분표를 한 번이라도 자세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은 맛을 좋게 하거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이름도 생소한 첨가물이나 코팅제, 방부제 같은 성분들을 가득 넣어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몸이 흡수하는 영양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해야 할 불순물입니다.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보조제는 영양 보충이라기보다 고도로 가공된 식품에 가깝습니다. 사실 새끼를 골고루 잘 챙겨 드신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병과 캡슐을 삼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충을 하려다가 되려 화학 첨가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신장은 그 모든 걸 걸러내기 위해 야근을 해야 하고 그 결과는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본전도 못 찾는 일이죠.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보기에는 달콤하지만 속은 위험한 당분과 가공식품입니다. 어릴 적 어른들이 하시던 말 기억하시죠? 사탕 많이 먹으면 이 썩는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당이 치아보다 더 먼저 망가뜨리는 게 바로 신장입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 선반을 한번 둘러보세요. 과자빵, 음료수 등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 대부분이 가공식품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입에 넣는 순간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몸속 인슐린이 급히 반응하느라 쉴 틈 없이 고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당분이 지속되면 우리 혈관은 마치 눅눅한 사탕처럼 점점 약해지고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가죠. 문제는 신장이 바로 그런 혈관들 속에 있는 수많은 미세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온몸의 혈관이 망가졌는데 신장만 멀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원형 그대로의 음식, 즉 자연 그대로의 곡물, 채소, 과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뜯자마자 바로 먹는 그런 포장된 음식들은 될 수 있으면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먹는 달콤한 유혹 속에 우리의 신장을 갉아먹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습관은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생활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약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생리통이면 진통제 목이 따끔하면 해열제 뭐든 손 닿는데 약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소염 진통제로 불리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인데 효과는 빠르고 확실하지만 신장에는 그만큼 강력한 부담을 줍니다. 한두 번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정도는 큰 문제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일주일에도 몇 번씩 또는 몇 달째 이런 약을 지속적으로 드시고 계시다면 신장의 기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손상됩니다. 여기에 항생제까지 무분별하게 더해지면 위험성은 더욱 커지죠. 통증이 정말 심한 경우라면 먼저 외용 파스나 연고제처럼 피부를 통해 작용하는 방식의 치료를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약 성분이 직접 신장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에 반사적으로 알약을 찾는 습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물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가 되어서야 물을 마시는데 그 순간 이미 우리 몸은 꽤 오랫동안 탈수 상태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일인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마치 빨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러운 옷을 제대로 빨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오히려 먼지가 옷감 사이에 끼고 더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걸러지지 못하고 신장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결석이 생기고 염증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중에서 3에서 4%를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 최소 1800에서 2400ml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이 몇 컵의 물이 바로 신장을
한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천연약이라는 사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왜 어떤 사람들의 신장이 그렇게 빠르게 망가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당 조절 실패, 다른 하나는 만성염증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히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면서도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이상 증상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천천히 염증이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가는데도 정작 본인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단백뇨가 나오거나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이미 상황이 꽤 심각해졌다는 걸 깨닫게 되죠. 국내에서 만성 신부전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연 당뇨병입니다. 투석 치료를 받는 분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 관리 실패로 신장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 통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보통 당뇨병이 처음 진단된 후 신장이 손상되기까지는 25년에서 30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 40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도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60대나 70대에 신장센터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지속적인 고혈압은 신장 혈관에 과도한 압력을 주어 결국 혈관이 경화되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세 번째는 사구체 신염이나 신장염 같은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하나만 있는 분들 또는 암이나 사고로 신장을 하나 잃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신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기의 자연 노화 속도는 빨라집니다. 특히 신장이 하나라면 매일 그 하나가 2배의 일을 감당해야 하니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추측으로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치가 많아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꼭 봐야 할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인 EGFR을 확인하세요.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생기는 노폐물인데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치가 높아집니다. EGFR은 말 그대로 신장이 얼마나 잘 걸러주고 있는지를 점수처럼 나타낸 수치인데 일반적으로 60점 이상이면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 수치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숫자만 보지 마시고 연령대에 맞는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0세 어르신이 55점이라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30대인데 60점대라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거품이 오랫동안 남아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맥주 거품처럼 고르고 미세한 거품이 오래 남는다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미 신장에 손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신장의 모양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음파로 보면 신장이 수축되어 있거나 겉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낭종이 생긴 경우를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장이 작고 주름진 모양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가지, 즉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는 1년에 한 번씩만 꾸준히 챙겨도 조기에 신장병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 몸속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는 신장을 너무 늦기 전에 꼭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검사 결과 신장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혹은 단순히 미리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식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할 4글자는 바로 염증 억제입니다. 우리 몸을 덜 아프게 하려면 먼저 염증을 줄여야 신장이 편해집니다. 그러려면 색색의 채소와 과일을 더 자주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양파, 마늘, 고추, 생강 같은 향이 강한 식재료들을 일부러 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천연 한겸 식품입니다. 특히 대파, 마늘, 생강에는 유황화 합물이 풍부해서 몸속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누그러뜨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6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수년간 당뇨를 앓으면서 약도 꾸준히 드셨지만 저밀도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12 이상으로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막히기 쉽고 특히 신장에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시 매우 불안해하시며 약을 더 늘려야 하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먼저 한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집에서 오래 써오던 콩기름이나 샐러드유 같은 정제된 식용유를 싹 정리하고 냉압 착유 방식으로 짜낸 질 좋은 올리브유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자극을 줄이고 채소 위주로 구성해보자고 조언 드렸습니다. 석 달 뒤 다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저도 놀랄 만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대에서 70 이하로 떨어졌고 신장염 지표 또한 크게 낮아졌습니다. 단지 기름 하나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오메가6 지방산, 즉 콩기름, 옥수수기름 같은 기름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오히려 체내 염증 반응을 부추깁니다. 반면 올리브유나 들기름, 차씨기름 같은 것은 오메가9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내보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끌어올리며 혈관 염증을 직접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혈관이 편해지면 신장도 덜 힘들어지겠죠. 물론 포화지방산 예컨대 돼지기름, 소기름, 코코넛 오일 같은 것은 소량 섭취는 괜찮지만 하루 섭취 열량의 5%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피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인공유지나 마가린 쇼트닝처럼 만들어진 기름은 단 한 입도 입에 넣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마시고 있고 여러분께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신장보호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 블랙커피입니다. 이 조합을 들으시면 다소 낯설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이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조합입니다. 블랙커피 자체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을 보호하고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경우 신장질환 위험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함께 넣으면 염증 억제 효과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조합을 3가지 방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첫째는 분리 섭취형입니다. 커피를 먼저 한 모금 마신 뒤 따로 준비한 올리브유를 한 숟갈 입에 머금고 둘을 입 안에서 섞어 마시는 방식입니다. 커피의 쌉싸름한 풍미와 올리브유 특유의 과일향, 살짝 톡 쏘는 끝맛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고급 요리를 즐기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둘째는 방탄커피 스타일입니다. 뜨거운 커피에 올리브유를 1작은술 정도 넣고 거품기나 블렌더로 섞어주면 표면에 부드러운 거품이 생기고 맛은 부드러운 라떼처럼 변합니다. 기름진 느낌 없이 고소하고 부드럽게 마실 수 있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라떼 스타일입니다. 우유나 두유에 커피를 넣은 음료에 올리브유를 함께 섞는 방식인데
식물성 단백질이나 유청 성분이 기름과 잘 섞이기 때문에 목 넘김도 편하고 맛도 좋습니다. 단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용하실 올리브유는 반드시 진짜여야 합니다. 대형마트에 파는 값싼 대용량 제품 중에는 다른 기름을 섞은 제품이 많습니다. 반드시 냉갑착,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고 향을 맡았을 때 풀네음 과일 향이 나면서 마셨을 때 목이 살짝 알싸하다면 그게 진짜 좋은 올리브유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도 신장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몸에 주는 불필요한 자극과 감당 못할 찌꺼기들이 병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정작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영양은 부족한 채 처리해야 할 해로운 물질만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신장은 늘 조용히 묵묵히 일해주는 장기입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 신장을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따뜻하게 돌아봐 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뜨거운 음식,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않기, 하루에 충분한 물 마시기, 가공식품 줄이기, 정기적으로 소변과 혈액 검사 받기, 집에 있는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기, 그리고 내일 아침엔 올리브유 블랙커피 한 잔부터 시작해보는 것. 이 모든 건 어렵지 않지만 신장 건강에는 아주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실천들입니다. 하루 종일 투석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한 끼의 식사부터 조금씩 바꿔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설령 신장이 하나뿐이라 해도 우리가 제대로 보살펴주면 100세까지도 무리 없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로 좋은 기름 튼튼한 신장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이 중요한 정보를 꼭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저는 한의사 김준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뜬구름 잡는 식의 건강 이야기나 위로 같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께 꼭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가볍게 넘길 질문이 아니라 매우 진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간 상태가 정말 괜찮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10명 중 9분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건강 그 자체다. 지난달에도 대형 종합병원에서 비싼 돈 들여 정밀 검진 다 받고 왔다. 수백 가지 수치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 종이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간 수치라고 하는 GPT랑 GOT도 전부 정상 범위였고 의사 선생님도 내 어깨를 두드리며 건강하니 마음껏 먹고 잘 쉬라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시고 그 차가운 종이 한 장을 건강면제증처럼 여긴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무서운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느냐면요. 서울에서 진료할 때나 이후에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도 저는 이런 비극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50대 중반의 기업 임원이셨고 여기서는 김영호 상무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상무님은 자기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1년에 2번씩 건강검진을 받았고 수치 하나하나에 집착할 정도로 숫자를 신뢰하셨죠. 어느 날 진료실로 찾아오셨는데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식욕도 좀 떨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받았다는 종합검진 결과지를
제 책상에 툭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준호 한의사님, 검사에서는 간에 문제 없다고 했는데도 몸이 자꾸 불편하네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결과지엔 눈도 안 주고 맥을 짚고 손바닥을 살펴본 후 수면 상태를 여쭤봤습니다. 단 3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간 안에 큰 이상이 있습니다. 실질 조직이 딱딱해졌거나 종양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상무님은 깜짝 놀라며 반문하셨죠. 설마요, 수치는 다 정상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2달도 지나지 않아 심한 복통으로 쓰러지셨고 급히 병원에 실려간 뒤 검사에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복수까지 찬 상태였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원리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핵심 논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검진에서 보는 간 수치, 특히 GPT 수치라는 건 대체 뭘 의미할까요? 그건 간세포가 죽고 찢어져서 안에 있던 효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나왔을 때 그 피를 기계가 뽑아 검사해서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수치는 살아있는 간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간세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간세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어도 아직 죽지 않았다면 이 수치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간에 혹이 생기거나 딱딱하게 굳거나 지방이 잔뜩 쌓였어도 간세포가 대량으로 죽지 않았다면 혈액 속으로 효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치는 멀쩡하게 나옵니다. 그 말은 즉 혈액은 깨끗하니까 기계가 보기에는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치가 갑자기 확 뛰는 경우는 이미 간세포가 대량으로 파괴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제야 몸 밖으로 위험 신호가 수치로 찍히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간이 폭발하듯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고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기 발견이란 걸 기계한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계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병이 깊숙이 진행됐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흔히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간은 분명히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프다고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은 혈류가 막히기만 해도 가슴을 쥐어짜듯 아프고 위장이 아프면 즉각적으로 구토나 경련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간은 전체 기능의 70%가 망가져도 남은 30%만으로도 묵묵히 일을 합니다. 마치 늙은 황소처럼 힘들어도 묵묵히 참고 일하는 장기인 거죠. 하지만 간이 침묵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 전체가 침묵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보다도 훨씬 정밀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간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잠이 자꾸 깬다거나 입맛이 없어지거나 피부가 변하거나 대소변 패턴이나 천 변화 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얼마나 민감하게 알아채느냐입니다. 동양의학의 뛰어남은 바로 이런 미세한 신호를 포착하고 드러나지 않은 속의 병을 겉에서 읽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황제내경에서도 말하죠. 속에 병이 있으면 반드시 겉으로 나타난다. 간의 이상은 절대 몸 전체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틀림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놓치는 게 진짜 위험인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그리고 전통 한의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가지 간의 구조 신호를 낱낱이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병원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의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 5가지 중 단 하나만 나타나도 이미 간은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직접 복용하고 환자들에게도 권하고 있는 간, 해독차의 구성과 집 근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식품, 그리고 돈 한 푼 들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2개의 혈자리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길고 방대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저 정보가 아닌 여러분의 양기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열쇠들입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은 조용히 해두시고 노트를 꺼내어 꼭 받아 적으시길 바랍니다.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5가지 신호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반드시 하나의 관점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이라는 개념은 해부학 책에 나오는 피가 묻은 장기 덩어리와 겹치는 부분은 있어도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절반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황제내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간은 장군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장군일까요? 한 나라에서 장군이 맡은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외부의 적을 막아냅니다. 우리 몸에서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음식으로 들어온 독소 약물, 술, 화학물질은 모두 간을 거쳐 해독됩니다. 장군이 무너지면 적은 그대로 심장과 뇌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둘째, 군수와 보급을 조절합니다. 간은 거대한 혈액 저장소입니다. 활동할 때는 혈액을 풀어 근육으로 보내고 잠들면 혈액을 다시 거둬들여 정화하고 회복시킵니다. 셋째, 전략과 판단을 담당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결단력과 계획력, 감정 조절이 간의 기운과 깊이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간의 기운이 막히면 우유부단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오행으로 보면 간은 나무에 속합니다.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조건은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랍니다. 우리 몸에서는 신장이 물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오랜 약은 과도한 욕망, 불안과 공포로 신장이 약해지면 그 물이 간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무는 마르고 사람은 어지럽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나무와 흙의 관계입니다. 나무 뿌리는 흙을 붙잡고 자랍니다. 정상적인 간은 소화 기능을 돕지만 간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소화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은 반드시 위장도 함께 망가집니다. 수십 년 위장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무가 불을 만든다는 관계입니다. 심장은 불에 해당하고 가는 그 어머니입니다. 간이 깨끗한 혈액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심장은 연료를 잃습니다. 부정맥, 가슴 답답함, 불면의 뿌리가 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간 하나가 무너지면 위로는 심장을 해치고 아래로는 신장을 끌어내리며 가운데로는 소화를 망가뜨립니다. 온몸을 좌우하는 핵심 축입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양파 껍질을 벗기듯 간이 보내는 5가지 치명적인 구조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말해왔지만 그래도 다시 말해야 하는 가장 정확한 진단 기준입니다. 영상 촬영이나 정밀 검사보다 훨씬 빨리 문제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밤에 잠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만 되면 이유 없이 또렷하게 깨어난다면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화장실이 급해서도 아니고 밖이 시끄러워서도 아닙니다. 몸 안에서 알람이 울리듯 갑자기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다가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드는 경우, 혹은 아예 날이 밝을 때까지 뜬 눈으로 버티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도 아니고 단순한 신경성 불면도 아닙니다.
간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구조 신호입니다. 왜 하필 이 시간대일까요? 한의학에는 기혈이 흐르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2시간마다 기혈이 특정 장부로 집중되는데 새벽 1시부터 3시는 간의 시간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간은 따뜻하고 부드러워 기혈이 스며들 때 물이 스펀지에 흡수되듯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장 깊이 잠듭니다. 하지만 간 안에 종괴가 있거나 굳어 있거나 지방이 가득 차 있거나 바이러스와 노폐물이 쌓여 차갑게 굳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혈이 몰려들자마자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나오며 그 반동이 온몸을 깨워버립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서 근무하던 한 임원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각에 깼고 병원에서는 불면증 약만 처방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쓰러지듯 잠들었지만 그건 잠이 아니라 의식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정밀 검사에서 간암이 발견됐습니다. 그 3년 동안의 각성은 모두 간이 외친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신호를 약으로 눌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랜 기간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깬다면 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기다림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냄새입니다. 인체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장기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 냄새가 나면 열이 많아서 그런가, 양치질을 덜 해서 그렇지, 혹은 위장이 안 좋아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구취는 그런 단순한 구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를 닦고 고가의 가글을 써도, 심지어 박하향 껌을 씹고 난 후에도 입을 닫고 잠시만 있으면 그 냄새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건 마늘 냄새도 아니고 부추나 양파 냄새도 아닙니다. 약간 썩은 사과 냄새, 혹은 계란 썩은 듯한 유황 냄새 심한 경우에는 타는 냄새나 오래된 생선 썩은 냄새처럼 비릿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샤워를 해도 양치를 다시 해도 어떻게 해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간에서 올라오는 냄새, 즉 간독이라 부릅니다. 왜 이런 냄새가 날까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해독 공장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계란 등 단백질 음식을 먹고 나면 몸속에서는 암모니아라는 매우 유독한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를 간이 받아들여 여러 단계의 복잡한 화학작용을 거쳐 무독성의 요소로 바꾼 뒤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이 원래의 순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약해지거나 간이 딱딱하게 굳거나 지방이 간에 많이 껴있는 상태라면 이 해독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암모니아가 혈액 속에 축적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독소는 어디로 갈까요? 동의보감에서 말하듯 폐는 코로 통하고 피부는 땀구멍으로 통합니다. 결국 그 독소는 호흡을 통해 폐를 거쳐 나가고 땀을 통해 피부로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냄새, 땀냄새, 체취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민망한 체취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혈액은 독소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간은 그걸 처리하지 못한 채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다음 단계는 간성 혼수입니다. 암모니아는 중추신경계를 공격하는 신경 독소이기 때문에 혈뇌장벽을 뚫고 뇌로 들어가 혼미, 손떨림, 의식저하, 심하면 혼수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지금 나는 그 냄새, 그게 바로 간이 보내는 두 번째 SOS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피부와 출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부 변화와 일상 속의 작은 출혈이야말로 간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칫솔질만 하면 입안에 피가 가득 고이지 않으시나요?
아무리 부드러운 어린이용 칫솔로 바꿔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잇몸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어딘가에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어느 날 문득 다리나 팔뚝에 파랗고 보랏빛 멍이 생겨 있지는 않으신가요? 살짝 스쳐도 멍이 들고 그 멍이 몇 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 월경량이 갑자기 많아져서 생리대 한 장으로도 감당이 안 되거나 생리가 열흘이 넘도록 끝나지 않는 경우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부가 약해서 그렇다거나 비타민C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넘기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한의학에서 가는 피를 저장하고 다스리는 장기입니다. 단순히 피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피가 흐르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역할도 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도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음고인자, 즉 피를 굳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간세포가 손상되어 굳어지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이 음고인자들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합니다. 마치 수도관이 터졌는데 손에 테이프도 없이 물을 막으려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혈관이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피는 흘러나오고 피부 밑으로 고이게 되며 그게 바로 멍이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강형화로 인한 문맥압 상승입니다. 간이 딱딱해지면 혈류가 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인 문맥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 막힌 압력은 결국 아래쪽의 정맥들, 특히 위정맥과 식도정맥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이걸 우리는 식도정맥류라고 부르는데 그곳이 단단한 음식에 조금이라도 찢어지면 대량 출혈이 일어납니다. 많은 간암 말기 환자들이 결국 사망하는 직접 원인은 암 자체가 아니라 이 정맥류 파열로 인한 토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자주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멍이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하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바로 병원에서 혈액 응고 기능 검사, 즉 PT, APTT, 혈소판 수치를 체크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지금 이건 단순한 멍이 아니라 간이 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바로 소화 문제. 그 중에서도 대변 상태입니다. 이는 한의학 이론 중 목극토, 묵해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가 잦으면 단순히 위장이 약하다고 생각해 약국에서 지사제를 사서 몇 년이고 복용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기름진 음식을 조금만 먹으면 곧바로 배가 아프고 식사 후 30분 안에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고 게다가 중요한 점 대변이 물에 뜨고 한 번에 내려가지 않으며 주변에 반짝이는 기름띠까지 떠다닌다면 이건 단순한 장 트러블이 아닙니다. 바로 지방변, 즉 간 기능 이상에서 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간은 담즙을 만드는 기관이고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데 꼭 필요한 천연세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으로 분비되어 기름진 음식들을 잘게 쪼개고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담도가 막히면 이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지방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그대로 장을 타고 내려오면서 대변이 기름져지고 물에 뜨고 쉽게 내려가지 않으며 냄새도 고약하게 납니다. 이는 장이 문제라기보단 간과 담도의 기능이 약해진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간의 기운이 소화기관을 누르고 어지럽히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간이 위장 기능을 방해하고 조화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증상의 원인을 간과하고 위장만 치료하려 하다 보니 위에 좋은 약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증상은 계속 반복되고 몸은 점점 야위고 기운도 빠지게 됩니다. 살은 빠지는데 영양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얼굴빛은 누렇게 되고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결국 근본 원인인 간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위장도 결코 편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설사를 자주 한다고 위약부터 찾지 마시고 먼저 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간이 지금 도와달라고 몸 밖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신호는 가장 눈에 잘 띄지만 동시에 병이 꽤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신호입니다. 바로 몸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그리고 피부에 생기는 거미혈관, 붉게 달아오른 손바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잠시 거울을 꺼내셔서 눈꺼풀을 살짝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흰자위, 즉 공막이 원래처럼 맑고 하얀가요? 만약 그 흰자위가 레몬처럼 누렇거나 연기가 그을린 듯한 탁한 황색이라면, 혹은 자연광 아래서 얼굴빛이 칙칙하고 왁스처럼 노랗게 보인다면 이건 절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또 소변 색깔도 중요합니다. 아침 첫 소변이 맑은 연노랑이 아니라 짙은 갈색 홍차색 콜라처럼 진한 색이라면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거울로 목이나 가슴볼 옆을 잘 살펴보세요. 작은 붉은 점 하나에 가느다란 실핏줄이 사방으로 퍼져서 거미다리처럼 퍼져 있다면 이건 거미혈관입니다. 중심의 붉은 점을 손끝으로 꾹 눌렀을 때 혈관이 사라졌다가 손을 떼면 다시 퍼지는 이 반응은 간 기능 저하의 명백한 지표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더 위험합니다. 다음은 손바닥입니다. 양쪽 엄지와 새끼손가락 아래 살집 즉 어복 부위가 붉게 충혈되어 있진 않나요? 손바닥에 붉은 반점이 많고 누르면 하얗게 변했다가 손을 떼면 다시 빨개진다면 이것도 역시 간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모든 증상은 간이 빌리루빈 즉 담즙 색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이 빌리루빈은 오래된 적혈구가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인데 원줄내는 간이 이걸 해독해서 담즙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간이 망가지거나 담도의 흐름이 막히면 이 빌리루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피부와 점막을 노랗게 물들이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황달을 크게 양황과 음황으로 구분합니다. 양황은 색이 밝고 눈에 확 띄며 열이 많은 상태, 주로 급성 간염이나 담낭 문제일 수 있고, 음황은 색이 어둡고 탁하며 열보다는 기운이 떨어지고 병이 깊은 상태로 이게 가장 무서운 경우입니다. 대부분 간암이나 강형화 말기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남성에게 거미혈관이 생기거나 갑자기 가슴이 붓고 유방처럼 변해간다면 이는 간이 남성 호르몬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간은 원래 체내에 불필요한 여성 호르몬을 분해하고 없애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망가지면 남성의 몸에 여성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든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이제 간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엔 아마도 지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계실 겁니다. 어쩌지? 나 저거 다 해당되는 것 같아.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지?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수입 감보조제를 사 먹어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섣불리 약부터 찾지 마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건 바로 약을 아무렇게나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약은 독을 품고 있고 특히 간에서 대사되어야 하는 합성 약물이나 고농축 보조제는 지금 이미 지친 간에게는 독이 아니라 짐입니다.
간이 겨우겨우 숨을 몰아쉬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화학물질을 쏟아붓는 건 기름불 위에 기름 붓는 격이죠. 그건 치유가 아니라 추가 피해, 회복이 아니라 악화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연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의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가장 훌륭한 약국은 집 앞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직접 매일 마시고 진료실에서도 수없이 권해온 간을 위한 맞춤차 1가지, 그리고 마트에서 살 수 있는 5가지 생명식품 그뿐 아니라 돈 한 푼 들지 않는 2개의 경혈 마사지법까지 아낌없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정통 한방 이론과 임상 경험에서 나온 확실한 방식입니다. 이제 종이를 꺼내고 펜을 들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간 해독차입니다. 구성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치는 깊고도 무겁습니다. 총 3가지 재료입니다. 첫째, 국산 감국 10g은 반드시 꽃이 흰색에 가까운 품종이 좋습니다. 둘째, 인진쑥 10g 봄철 새순으로 채취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건 예로부터 황달 치료의 대표 약재로 간담의 열독과 습을 강력하게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구기자 10g, 단순히 신장에 좋은 것이 아니라 강형을 보하고 간세포 내의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합니다. 이 3가지를 깨끗이 씻어 보온병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 뚜껑을 덮고 20분 이상 우려낸 뒤 하루에 1컵씩 드시면 됩니다. 굳이 약탕기 끓일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간편하죠. 이렇게 한 달만 꾸준히 마셔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 순간 느끼실 겁니다. 입 냄새가 사라지고 눈이 맑아지며 배변이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몸의 기운이 맑게 돌기 시작한다는 사실을요. 이게 바로 간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간 회복의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3끼 식사야말로 간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옛말에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다고 했듯 제대로 된 음식이야말로 가장 좋은 약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음식은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하고 있는 간 회복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귤입니다. 요즘이 딱 제철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귤을 드실 때 하얀 실처럼 붙어있는 섬유질, 즉 귤락을 깨끗이 떼어내고 드십니다. 하지만 그 하얀 부분이야말로 간에 유익한 보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귤락이 기혈, 순환을 돕고 담을 흩어주며 간 내부에 생긴 습기와 담 결절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귤락에는 루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러니 귤을 드실 땐 껍질만 벗기고 하얀 실은 꼭 함께 드세요. 그게 오히려 과육보다 더 귀합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심해 냉수성 생선은 지방간과 만성간염의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 한겸 식품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며 간에 쌓인 독소 해독을 도와줍니다. 특히 물속에 사는 생선은 한의학적으로 양기가 충만한 음식으로 냉하고 습한 간의 기운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아이 3회 구워서 또는 찜으로 드시는 걸 권합니다. 세 번째는 가공되지 않은 귀리입니다. 주의하실 건 달달한 즉석 귀리, 시리얼이 아니라 끓여서 먹는 원물 귀리입니다. 귀리는 장에서 해로운 담즙산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담즙산이 줄어들면 간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써야 하죠. 결과적으로 간의 지방 부담을 덜어주고 해독작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간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 콜리플라워 등은 씹을 때 특정 효소가 생기며 이것이 간의 2차 해독 경로를 강력하게 활성화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간의 해독 시스템에 가속 페달을 밟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반드시 생으로 오래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채소 속 세포벽이 완전히 부서져야 그 유효 성분이 몸속에서 반응합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생채로 드시는 걸 실천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유황 성분이 풍부한 채소, 즉 마늘과 양파입니다. 맵고 알싸한 맛이 나는 이 식품들은 한의학적으로 양기를 끌어올리고 냉기를 흩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마늘과 양파 속의 유황 화합물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며 간 효소를 활성화시켜 해독력을 끌어올립니다. 혹시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마늘을 잘게 썰어 공기에 15분 정도 두어 유화시킨 뒤 조리해 드시면 자극은 줄고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5가지 음식은 특별한 보조제 없이도 지친 간을 회복시키고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한 달 뒤 간도 몸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차와 음식 외에도 저는 여러분께 돈 한 푼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간 건강 비법 2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혈자리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태충혈입니다. 간의 기운이 억눌리고 감정이 쌓이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태충혈은 발등에 있으며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 뼈의 끝부분이 만나는 오목한 지점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찌릿하거나 묵직하게 아픈 느낌이 든다면 정확히 찾으신 겁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이나 지압봉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양쪽 발 모두 하셔야 하고 꾹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질 만큼 자극을 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쌓인 화가 풀리고 가슴속 답답함이 사라지며 간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숨이 나오는 순간 그게 바로 간이 숨을 쉬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양릉천혈입니다. 무릎 바깥쪽 아래에 튀어나온 뼈 종아리뼈 머리의 앞아래 오목한 부위입니다. 이 혈자리는 근육과 관절, 그리고 간담 해독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거나 어깨가 뻣뻣하거나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이라면 매일 이 부위를 손이나 가벼운 망치로 톡톡 자극해 주세요. 하루 5분씩만 해도 간담 해독력이 올라가고 근육의 뭉침도 풀리며 온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근육이 풀리면 나이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론과 병리 진단 신호, 식이요법 혈자리 지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이 점점 더 커지고 기계는 점점 더 정밀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병에 걸리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암도간 질환도 점점 더 젊은 나이에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너무 기계에 의존하고 약에 의존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는 귀를 막고 차가운 검진표만 믿습니다. 밤을 새우고 술을 마시고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서도 약 하나로 다 해결될 거라 착각합니다. 저는 진료할 때 수치만 보지 않습니다. 저는 6가지 건강 기준을 봅니다. 첫째,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나요?
둘째 식사 전 배고픔을 자연스럽게 느끼시나요? 셋째, 아침 대변이 물에 뜨고 부드럽게 나오나요? 넷째, 소변 색이. 여튼 노란색인가요? 다섯째, 목마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나요? 여섯째, 손발이 항상 따뜻한가요? 이 6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면 비록 검진표에 붉은 글씨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6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설령 검진표가 전부 정상이라 하더라도 몸 안에서는 이미 이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는 말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새벽에 깨고 입냄새가 나고 멍이 자주 들고 대변이 기름지고 얼굴빛이 누렇게 뜨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오늘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복수가 차오르고 쓰러진 다음에야 건강을 챙기려 해봤자 그땐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땐 저 김준호가 옆에 있다 해도 단지 몇 날 며칠 더 버티게 도와주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첫 번째가 아니라 유일한 조건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결국은 모두 남의 몫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늦게 자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 약을 남용하는 습관. 밤 11시 전에 자고 술을 줄이고 이름 모를 보조제는 멈추고 제가 알려드린 간차를 마시고 5가지 음식을 챙기고 태충혈과 양릉천혈을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히 하세요. 화는 간의 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한의학의 정수, 가장 오래된 지혜입니다. 자연을 따르는 것이 결국 가장 강한 의학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저는 간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가족과 친구분들, 특히 늦게 자고 술을 즐기고 아무 약이나 드시는 어르신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간 좋은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